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제자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장 초반부터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강 후하게 형태로 오전장 소폭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12시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바뀌면서 상승폭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죠.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상회 소식과 더불어서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로블록스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 좋은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약세를 보인 만큼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이 상승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제는 기준금리 3%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빚을 진 서민 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커지는 이자 부담에 서민들은 갚을 수 있는 빚부터 빠르게 갚자 이러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서민들은 빨리 신용대출부터 갚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윤청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월에서 8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는 약 33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와 비교하면 1월에서 8월의 규모지만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규모의 중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서둘러 이 대출 상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도 상환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들의 수익이 커질 것 같네요. 네,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받은 사람은 이자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중도 상환 시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출 기간의 이자 수익에 더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5대 은행이 5년간 이 같은 중도 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조 1,546억 원에 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2,474억 원, 2019년 2,654억 원, 2020년 2,759억 원, 2021년 2,269억 원으로 올해에는 1월에서 8월 중도 상환 수수료가 1,390억 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은행에서 걷어들이는 중도 상환 수수료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윤준병 의원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 당초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인데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 신용 대출의 이야기들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도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하락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동산 거래가 멈춘 겁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8월 마이너스 2.56% 떨어지며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무려 6.63%였고요.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절벽 속에서 종전거래보다 가격을 낮춘 급급 매물만 극소수 팔리면서 실거래가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도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네, 어느 지역에 빠졌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살펴보면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영등포, 양천, 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이 2.80% 하락했고요. 노도강이랑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에 있는 동북권이 2.41%, 은평, 마포,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 는 1.66%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누군가가 다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고점 대비해서 무려 6에서 7억 원까지 떨어진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에 부동산 관계자는 최장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반면에 매수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거래가 지수 하락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엔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의 날개 없는 추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지금 149억 원, 9엔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긴축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긴축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과 달리 일본만 나홀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건데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9엔까지 치솟은 건 이른바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이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러시아 사태, 글로벌 경기 침체로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까지 겹치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자 달러엔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이 150엔을 넘어설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일본 당국이 지난 22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지 문제가 이제 시장의 귀추가 쏠리고 있는데요. 당시 일본 당국은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90엔까지 오르자 달러 말고 엔화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시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전날 투자 등에 따른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러면서 외환 시장 개입에 재차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의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한동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이 힘을 받을 만한 이 뉴스들이 간밤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는요, 안정적인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감세한 철회 소식, 그리고 시장의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인식과 함께 미증시에서 강한 반등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 국내 지수도 현재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탄력이 다소 주춤하는 듯 보이더니 현재는 이 탄력이 다시 한번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14% 오른 224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해운주, 화학주들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카카오 그룹주들의 반등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을 다시 한번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간 부진했던 이 게임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12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은 오늘의 수급의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현재는 58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이지만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모처럼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게임주 업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장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9월에 이용자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도 20%대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게임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메이드가 16%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룽투코리아도 8% 넘는 상승세, 조이시티도 7% 넘는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방한이 무산이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방한이 확정돼 있던 건 아니었고 또 앞으로도 상호 협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이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 자체는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발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주가의 낙폭도 과도하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아 특수강이 3%대 낙폭, 한미 글로벌도 3%대, 유신도 1%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죠. 강보권 속에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램 1초에 14편의 영화를 처리하는 이 디램의 속도 검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은 모처럼 반등 보여지고 있죠. 다만 아직 그 먹통 사태 이후에 모든 서비스가 복구가 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프로는 독일이 요소수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수혜주로 묶이고 있죠.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MP는 로블록스 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의 XR 콘텐츠 협력을 했던 이력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북미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에 쿨런트 히터를 공급하게 됐다라고 하죠. 오늘장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이 갭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LG화학의 매출액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또 19일부터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에서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선보인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4.52% 오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탑 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해서 탄력은 다소 둔화는 된 모습인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극과 양극재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하죠. 현재도 13%대 급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가 입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멤버의 맏형부터 차차 입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군 입대 소식에도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종목들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약간의 좀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그 전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어떤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기간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사는 종목 1위가 바로 이제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성장주로서 좀 많이 분류되면서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장의 차익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좀 주가 좀 반영이 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직까지 뭐 게임주들이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는다. 그리고 어떤 신규 게임에 대한 런칭 부분도 기대감이 좀 현저하게 예전만큼 나오는 건 아니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직격탄을 맞았던 게 게임주이기 때문에 뭐 위메이드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네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우선 양극재 사업 호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가 증권사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3분기 때는 에너지 사업 호조가 지금 그 전에 포스코 케미칼의 우려감을 좀 자아내긴 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는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그리고 이 양극재에 의한 지금 그 미국의 IRA법과 함께 또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어서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려감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만회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전에도 제가 포스코 케미칼 노법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 2차 전지 쪽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사업까지 경쟁력을 좀 갖추는 우리나라 어떤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주들 강세를 보인 가운데 위메이드 꼽아주셨고요. 또한 자주 나오는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네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신작이나 뭐 이런 기대감보다도 주가에 대한 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에 이어서 뭐 분기로 봤을 때는 좀 부진하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이 영업이익 1,000억 이하도 좀 증권사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먼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 발매 일정에 대한 부분 연기도 좀 있었지만, 이 마케팅비에 대한 그 마케팅비를 너무 좀 과다하게 좀 추정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마케팅비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4분기 때 런칭 예정이었던 이 신작에 대한 발매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좀 넘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신작 발매 연기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NC소프트, 또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신작 런칭 일정이 가동되고 그중 뭐 일부만 또 히트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주가 반등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35만 1,000원, 목표가는 39만 원, 선저가는 3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NC소프트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 호조 속에서 네.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별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네. 차장님께서는 오늘 이 바이오 업종들 어떤 흐름 보셨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초반에 조금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에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같은 기관 쪽의 매수가 붙으면서 다시 코스피 지수가 1%를 넘기고 있어요. 224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120월선이에요. 여기가 강하게 돌파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일단 또 저항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약 쪽에서 외국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을 많이 팔고 있어요. 860억 파는데 오늘 특히나 제약 쪽이 강한 이유는 제약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둘이 합쳐서 한 1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4.3%까지 상승폭이 키워져 있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4.3%, 제약이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HLB 같은 종목도 4%대까지 확대가 되면서 아까 제가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오프된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리스크 온이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고PER주, 성장을 높게 보고 가야 되는 제약 바이오단에 대해서 과연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전히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국내 증시 제약 바이오의 업종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상승세 나오는 종목들 꽤나 있었네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등등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중장기적으로 뒷받침되기에는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보여왔고 오늘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일 천하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향후 추세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래가 중단되기 전 가격을 상회하는 일중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3일째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달리면서 좀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글쎄요. 급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발이 묶여 있었던 투자자분들, 그런데 뭐 시장 대비했을 때 발이 묶여 있던 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일단은 손절 물량이라던가 거기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우상향을 그리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단기 매매, 트레이더 이런 분들이 이쪽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중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 때 지금 5천억 수준까지 터졌어요. 그러면은 전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몰렸던 부분들일 텐데 일단은 실적이 없어요. 네. 전통적으로 일단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가 바이오를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일단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 숫자가 찍혀야지만 그때서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의미 있는 매출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100개 중에서 몇 개나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다소 이 바이오단에 대해서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리포트나 이런 것들 읽어봐도 솔직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한 건 결국에는 투기로 지금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 진행했는데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니고 이게 지금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라젠처럼 거래 재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것들의 지금 시세가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의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모습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근 거래대금 삼성전자에 뒤이어서 큰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투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거래 정지의 이슈가 있었던 코오롱 티슈진, 이에 따라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이 변동성 큰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투자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NK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NK맥스는 미국 FDA로부터 고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세포치료제 임상 1상을 또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주가는 또한 변동성 보이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추가적인 변동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임상이라던가 미국 FDA의 승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겠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동종 NK세포 치료제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한 겁니다. 시험 계획서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IND라고 하는데 이것과 임상 1상을 승인하고 2상 가고 이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순도 NK세포의 분리활성도를 높이는 대량 증식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호적이라고 보여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냉동 해동한 이후에 보존하는 특허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CART라고 해서 예전에 카티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그 기전에서 지금 그 기전과는 다르게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에도 부작용이 적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효능을 위해서 반복 투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그런 좀 약품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냉동 보관 후에 해동을 했을 때에도 순도라든가 활성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어디 가시나요? 그래서 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술 수출, M&A, 파트너십 이런 나스닥 상장 같은 이슈들을 회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기술 수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자금력이 지금 될까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유동성이 시장에 넘칠 때에는 매짠인 자금, 뭐 시비 발행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면서 무이자로 돈 끌어와서 얼마든지 임상 진행하고 R&D 투자하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시장이죠. 우량한 기업들도 지금 주담대 금리 이런 거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임상 진행은 해야 되겠고 회사에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하겠죠. 주주 배정으로요.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청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유보율이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 자본 잠식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읽어보면 나쁜 내용들 별로 안 나와요. 다 좋은 내용만 쓰고 그걸 읽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바이오, 실적이 없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주의를 엄청나게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K맥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기술 추출에는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네요. 영업이익 적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는 이 NK맥스와는 달리 나노엔텍은 현재 이 벨기에 적십자사와 성능 평가 과정에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미국과의 이 혈액원에서 구매 의사를 받은 바도 있죠. 이 나노엔텍의 해외 사업 성장세로 인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주주가 SK스퀘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들, 돈이 회사에 없을 때 누구한테 손을 벌린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SK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는 곳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술력 같은 부분들도 상당해요. 이렇게 봤을 때 대주주 관련해서 SK스퀘어의 또 레버너칩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런 현장 진단 의료기기하고 생명공학 연구기기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OEM과 ODM 형태로 공급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나노 단위의 바이오mems라고 해서 핵심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나노 기술이 이런 생명공학 분야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38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특히나 해외 건수가 100건이 넘어가요. 그만큼 해외에서 더 기술력을 입증받을 수 있을 만큼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강점들이 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아까 벨기에 쪽 적십자로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 사실상 구매 의사가 접수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 혈액원 쪽에서도 데모 테스트 진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력의 차이는 1회에 50개 시료를 50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바로 기술력이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 연구실이라던가 CDMO 전문업체 대상으로 한 CGD 플랫폼 공급 기반도 같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사업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다 같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너무 기술 수출만을 바라보고 뜬구름을 잡는 바이오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시회라던가 박람회, 학회 이런 곳들에 참가를 하면서 선진국과의 좀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링을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좀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또 다음 달이죠. 유럽 최대 바이오 분야 기술의 협력장인 바이오 유럽 2022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이 지금 학회가 굉장히 좀 큰 학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60여 개국에서 4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이제 참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의 경영진 그리고 사업 개발 부서, 기관 투자자 이런 쪽들에서 참여를 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그런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가하는 기업들은 이제 파맵신, 안과 질환 쪽으로 해서 혁신 신약의 후보 물질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바이젠셀이라는 기업도 참가를 합니다. 면역세포 치료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항암, 면역 항암제 이런 좀 복합적인 믹스된 부분들을 좀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트렌드와 적합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글로벌 파트너십을 역시나 모색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이런 임상 결과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해 나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계약금,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실험 상황을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기술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인데요. 오늘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국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이 이번 주에 들어서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요. 이 국채 시장의 안정이 자산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 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제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다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이제 안정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하고의 흐름이 좀 약간 틀려진 게 영국 쪽에서 이제 국채 발행을 하고 세금을 좀 덜 걷고 하는 그런 재정 지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불안감을 키웠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글로벌 채권 시장이 좀 요동을 쳤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정책을 철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자산시장 쪽에서 국채 시장이 먼저 안정권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미국 재무부 쪽에서 국채를 이제 바이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재무부 쪽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 들어가 보니까 그거 협의 과정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27일, 28일 뭐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 31일 말일 날 재무부 쪽에서 내년 1분기 채권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아마도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변곡점이 될 거다, 1차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것이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10월 말까지 기간이 좀 남으면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에 선반영이 돼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매도세가 좀 몰리는, 한쪽으로 몰리는, 좀 시간의 촉박함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쪽은 조정을 좀 더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선반영되면서 상승을 시동을 건다라고 한다면 매도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략상으로는 우리가 조정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만한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재무부 쪽에서 나오는 그 내년 1분기 채권 발행 일정을 우리가 1차 변곡점으로 보면서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좀 앞당겨서 이제부터는 조정 시에 저점을 만들어간다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매수 기회를 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어제 시점으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가시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채 시장의 불안함 속에서 시장의 안정권의 진입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책 철회로 인해서 우려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10월 31일 미국 재무부의 이 채권 내년 1분기 발행 계획이 나오게 될 텐데 이때가 변곡점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이 10년물 기준으로 4%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국채 시장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4%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물 시세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차트를 계속, 이 차트는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져오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붉은색 타원처럼 가느냐, 이 초록색 푸른색 타원처럼 가느냐, 이제 이 관점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틀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CPI 기점으로 해서 이 양봉을 만들다가 또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국채 선물의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시장 안정 없이는 다른 자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먼저 반등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급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국채 쪽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안정을 담보로 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마도 이 10년물 국제 선물 가격에서 왼쪽에 붉은색 타원 같은 모습으로 향후에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되었든 간에 그러한 모습이 한 번 정도 시세를 만들 수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세를 깨고 4%대 이하로 내려가서 4.25나 4.5가 피크점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 선물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지언정 바로 급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다시 옮겨온다면 국채시장이 한 번 추가적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은 이제 미미할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채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채시장과 더불어서 자산시장 전체적인 바닥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월말에 나타날 만한 그런 변곡점의 모습이 차츰 한 단계 앞당겨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국제 선물 가격 쪽에서 또 읽을 수가 있고 향후에 국제 선물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점검을 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저점이 앞당겨져서 오는 것을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국제 선물 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채 시장의 안정이 전체 시장 상황의 흐름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주식 시장이 먼저 선반영이 된다면 시장의 급등락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의 흐름은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보이면서 좀 앞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CPI가 나왔었던 때도 시장이 좀 급등락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급등락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영국의 국채 발행하고도 연관이 져서 더 급등락 폭을 키웠는데요. 그것 말고도 CPI를 포함해서 PCPI나 이러한 물가 관련 지표들, 인플레이션 쪽이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급등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하여튼 주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계속 살아있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인이고 거기에 배가 돼서 시장 급등락을 더 키우는 것이 국채 시장 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쪽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이 물가 쪽이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정책의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물가 쪽을 살펴보면은 이제부터는 이 페드 쪽에서 정책을 한 방향 쪽으로 더 가속화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이 CPI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 PCPI에서도 발견이 되고 오늘 말씀드릴 그 PCPI 다음으로 지표가 나온 이 수출입 물가에서도 또 발견이 된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미국 수출 물가를 한번 보시면은 딱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월에 벌써 꺾이기 시작해서 7, 8, 9 세 달 연속으로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붉은색은 12개월 평균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아래 막대기는 전월 대비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전월 대비를 놓고 보면은 세 달 연속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입 물가 쪽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꺾이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 세 달 연속 전달 대비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것이 확실하게 호재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CPI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수출입 물가에서도 원자재를 중심으로 상품 쪽의 시세가 약화되면서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세부 항목 쪽으로 보면은 이게 제가 세부 항목 쪽으로 다시 한번 표를 고쳐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꺾여 내려오는 것이 확실한데 아래쪽에 세부 항목 쪽을 보면은 내구재나 자본재, 소비재 이쪽의 항목들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고점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PI 지표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패드 쪽에서 만든 그런 인플레이션 대처 정책이 오히려 이 상품 시장에서 일상생활로 인플레이션을 이동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출입 물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PI 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PCPI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 CPI 쪽에서는 이걸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수출 물가 쪽에서는 항목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건 소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본재와 소비재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크게 위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건 상품 시세 때문에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수출입 물가에서 세부 항목 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결과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계속 안 좋은 점이 계속 나타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지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출입 물가가 실생활의 물가에 미치는 그 리드 타임이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한 반년 정도가 된다라고 치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3개월 전부터 내려온 물가들이 서서히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가 됐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악은 지나갔고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페드 쪽에서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상품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사천리로 금리 정책을 안 좋게 좀 매파적으로 끌고 왔었던 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시장에서 터닝 포인트는 아직 멀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페드 자체가 더 이상 정책을 빨리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정책의 전환 시점, 계속 우리가 피봇 해왔었던 그 얘기가 또다시 시장에서 거론될 수가 있는 상황이 이러한 수출 물가 지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CPI에 이어서 수출입 물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드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품 시장에서 실생활로 인플레이션이 옮겨온 이상 그동안의 과감한 행보가 이제부터는 일정 부분 축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네.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그 말씀하셨던 디스인플레이션의 가시화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디스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하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안정권에 진입을 하지만 계속 하이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출입 물가 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확 꺾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고물가가 지속이 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안정화되는 그러한 페드 쪽에서의 그런 예상이 또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을 빨리 옮아갈 이유가 또 없어진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채권 시장에 안정이 될 수 있는 금리 정책이 약간 피봇이 이제부터 현실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피봇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할지언정 그동안에 예측이 되었었던 4.25가 고점이냐 기준금리 4.5가 고점이냐 하는 그 논리에 있어서 그 이상으로 4.75나 5로 넘어갈 가능성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물가 지표나 채권 시장의 안정을 감안해도 또 이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바닥권을 가늠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월 말에 바닥권 형성을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앞당길 만한 요인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수출입 물가가 3달 연속 꺾이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법한데 지금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최악은 지나가고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국채 시장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기별로 나타나고 있는 미 국채 응찰률 추이표를 보면은 최근에 나타나는 응찰률이 약간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좀 안 좋았었던 게 사실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기적인 쪽에서 이 응찰률 추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 국채 수요는 글로벌적으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향후에 국채 응찰률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개선 추이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다시 이 국채 입찰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약간 흔들렸던 모습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요인이 또 하나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채 응찰률 미국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기 시그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용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